오늘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주로 요거 이제 프린트 한 장 나눠드린 거 있죠? 요거 가지고 이제 주로 보실 거예요. 조문집 펴놓으시고, 조문도 몇 개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조문집 펴놓으시고, 요거 이제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법 조문 체계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5편까지 있는데 1편 총책, 요거 민법 총책이고 2편 물권, 3편 채권, 요거를 갖다가 이제 채권 총론 강론 나눈다 그랬죠. 이렇게 이제 구조로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 제가 그 옆에 필기도 다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에 너무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되는 게 필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필기 있잖아요. 제가 나중에 따로 제가 이렇게 필기 노트를 작성해서 딱 나눠드릴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칠판에서 이렇게 따라오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가장 뭐 쉬운 사례를 하나 들어가지고 우리 민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이제 법학을 하면은 이제 갑을병정이라는 말을 무지하게 많이 보게 돼요. 그죠? 여러분들 십간지 아시죠? 그래서 갑을병정 많이 나오면 이제 6명 기까지 이제 나오는데 그게 이제 사람 이름을 그냥 대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그죠?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X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갑이 을한테 야, 내 부동산 사라. 그랬더니 얼만데? 3억이다. 그래서 을이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마침 3억이 있었대요. 그래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래서 갑은 팔게, 을은 살게. 그렇게 되면 얘네 둘 사이에 이른바 매매 계약이라는 것이 체결이 됩니다. 이런 사례를 이제 가장 기본으로 해갖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되면, 자, 그러니까 이제 그냥 들으세요. 지금은 이 매매 계약이 이른바 법률행위라는 것이에요. 사실행위라는 말하고 대비를 시켜보면 돼요. 사실행위는 여러분들이 뭐 사실적으로 뭔가 뭐 운동을 한다 뭐 이런 게 사실행위가, 만약 사실행위라면 법률행위는 법률적인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매매 계약이 대표적인 법률행위가 되는데 이 법률행위를, 즉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하면 이 법률행위의 효과가 뭐냐면 바로 권리 의무의 발생이에요. 권리 의무의 발생. 여러분, 근데 권리 의무의 발생은, 그러니까 이제 권리하고 의무는 동전의 양면인 거잖아요. 갑이 권리를 취득하면 을은 의무를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면 이제 갑은 을에 대해서 대금 지급 청구권이 생깁니다. 대금 지급 청구권. 3억을 산다고 그랬으니까 3억을 줘야 되잖아요. 3억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대금 지급 청구권이다. 반대로 을은 갑에게 3억 원을 지급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권리의 취득과 의무의 부담은 동전의 양면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 권리 의무 따로따로 설명 안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권리 측면에서만 설명드려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갑에게 대금 지급 청구권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을에게는 대금 지급 의무가 생겼구나. 여기까지 당연히 이제 생각이 돼야 돼. 그죠?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갑만 생기냐? 을도 생기죠. 을은 뭐예요? 내가 네 X 부동산을 샀으니까 X 부동산의 소유권을 나한테 넘겨라. 그죠? 나한테 넘겨라인데 여러분 이제 제가 부동산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이 부동산의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등기라는 걸 해야 돼요. 나중에 볼게요. 그래서 을이 갑을 상대로 뭘 취득하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또 권리가 생겨요.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으면 을이 X 부동산 소유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요게 이제 매매 계약이 되죠. 숨이 좀 차네. 요즘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니까 저도 숨이 좀 차요.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을은 이렇게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권리가 생긴다. 그럼 반대로 또 그랬죠? 갑은 을에게 X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개념이다? 권리와 의무의 개념. 이제 슬슬 민법 공부하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례를 두고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이제 조문 체계도로 가보실게요.
제가 이제 갑과 을이라는 당사자를 이렇게 적었죠. 그래서 제1편 총칙에 보면 제1장 통칙이 나오고, 통칙은 이제 뭐 내일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갈 때 설명드리고, 이제 제2장에 인이라고 돼 있죠. 인. 그게 이른바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자연. 자, 이제 갑이 그냥 사람이다. 그죠? 자연인. 자연인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의 지금 이 복잡 다양한 세상에서 특히 이제 뭐 예컨대 삼성전자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그 삼성전자의 주인이 여러분들 누구예요? 삼성전자 주주잖아요. 몇 명인지 몰라. 몇십만 명 될걸요. 그죠? 그 사람들이 주인으로서 다 권리를 행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 사람의 의견이 일치될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뭐라는 걸 만들어요? 이른바 법인이라는 걸 만들죠. 이 법인이라는 거는 사실 편리성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그죠? 편리성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우리 민법상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것에는 자연인도 있지만 법인도 있다. 그래서 우리 법인에 대해서도 나중에 배워요. 그죠? 그래서 제2장이 자연인이고 제3장이 법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른바 그러니까 이제 의무 측면이 아니라 권리 측면으로 설명드린다. 그죠? 권리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권리 주체. 그래서 권리 주체로서 이제 인과 자연인과 법인에 대해서 배운다. 민법 총칙에서. 그죠? 그 다음에 절은 지금 당장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4장에 물건이 나오죠. 그죠? 물건 뭐예요? X 부동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권리의 주체가 이제 갑과 을 당사자로서의 이제 권리 주체라고 보면, 자연인 법인이라고 보면, 이제 권리의 객체가 있어야겠죠. 객체가 바로 물건입니다. 물건. X 부동산, 자동차, 동산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4장 물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통칙, 권리 주체, 권리 객체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제5장 법률행위라고 되죠. 그죠? 제가 여기 매매계약하면서 법률행위 이렇게 써놨죠. 그죠? 이 법률행위는 이 권리의 변동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갑이 X부동산 그냥 소유자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갑 거예요. 그죠? 근데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하고 돈 주고 이전 듣게 하면 이 X부동산의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이전이 됐잖아요. 그게 뭐예요? 권리가 변동이 됐잖아요. 그죠? 갑의 권리였다가 을의 권리로 변동이 됐잖아요. 이 변동을 시켜주는 매개체 바로 법률행위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렇죠? 이렇게. 오늘 가볍게 이렇게 이야기 듣듯이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민법 총칙의 구성은 권리 주체, 객체, 권리의 변동 요 순서로 되어 있다. 그래서 권리의 변동은 대표적으로 법률행위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법률행위 보시면 거기 이제 법률행위도 또 총칙이 있고, 우리 민법은 이건 여러분들 외워야 될 건 아니지만 독일법을 일단 좀 많이 본받아서 이른바 좀 어려운 말로 판택튼 체계라고 하는데 총칙을 무지하게 좋아해.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거 계속 적기 귀찮으니까 일반적인 거는 묶어다가 총칙 규정하고, 또 일반적인 거 묶어다가 총칙 이름. 그리고 이거는 나머지 다 적용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법의 기술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총칙을 좋아한다. 그래서 총칙이 또 나와요. 그래서 법률의 총칙 나오고, 이제 의사표시, 대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법률행위 안에 들어있는 게 하나의 의사표시로 되는 것도 있는데, 대표, 지금 계약을 갖고 설명드리니까, 갑이 을한테 X 부동산을 팔게. 요게 이제 의사표시야. 팔게. 3억에 팔게. 그러니까 이제 을이 갑에게 그럼 내가 3억에 살게. 요것도 의사표시야. 그래서 갑의 의사표시와 을의 의사표시가 합치를 이루어져서 계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대강 의사표시가 두 개가 합쳐져서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나중에 끝까지 가면 여러분 저절로 다 알게 되는 개념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민법 총칙을 공부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뒤에 있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총칙부터 바로 하면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법률행위 안에 의사표시라는 그 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의사표시 얘기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3절이 대리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너무 다양하고 이제 복잡화되다 보니까, 예컨대 이제 대기업의 총수다. 얼마나 바쁘겠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못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일을 남을 시켜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또 나옵니다.
갑이 이제 이른바 본인이라 그래요. 본인. 그래서 을이 대리인이에요. 이렇게 갑이 직접 계약 체결하면 좋은데 직접 못하니까 X부동산 갑 거죠. 그죠? X부동산 갑 건데 야, 내가 바쁘니까 을 네가 이거 대신 좀 병에게 팔아줘라. 여러분 한자 익숙하죠? 갑, 을, 병에 이거 지금 사람 이름을 제가 지칭하는 거예요. 그죠? 대부분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제 갑이 야, 너 병에게 이거 3억 받고 좀 팔아줘라. 그러면 을 대리인이 그러니까 이제 갑은 안 가죠. 을이 병을 만나서 여기서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일단 여러분들 가장 대리의 기본이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 당사자끼리 체결했으니까 이 권리 의무가 바로 이제 각각에게 각각 귀속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이 행위하고 을이 행위했는데 권리도 각각에게 귀속이 되는데 이 대리는 행위는 을이 했죠. 그래서 나가서 계약 체결하고 을인데 법률 효과는 누구한테 가요? 갑한테 가요. 그죠? 요게 이제 대리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저기 권리 의무 생긴다고 그랬는데 대금 진급 청권이 을에게 생기는 게 아니라 갑에게 생긴다. 그죠? 요게 이제 대리다. 되셨죠? 대강 이제 민법 총칙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나 이렇게 이제 느낌이 오시죠. 그죠?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렇게 법률행위는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대리해서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무효 취소는 여러분 법률행위 기껏 했던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취소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건과 기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거는 뭐 자세하게 볼 거 없이 조건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 이제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데 증여라는 게 있어요. 증여는 뭐냐면 그냥 주는 거야, 공짜로.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뭐 여러분들이 뭐 1차 시험에 뭐 그러니까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그냥 시원하게 한 대 사주시겠다. 그죠? 이른바 증여 계약이다. 그죠? 근데 그냥 줘요? 아니잖아. 내년에 1차 시험을 합격해야 주시잖아요. 그죠? 그게 이른바 조건부 법률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이제 의사표시, 대리, 무효화 취소, 조건과 기한 이런 걸 배운다. 이런 게 이제 권리 변동의 내용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6장 기간은 예컨대 1개월 계산하고 30, 요거는 이제 나중에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7장, 소멸시효. 엄청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이제 법학을 처음 보시면 이제 시효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안 친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시효라는 개념에 대해서만 좀 친해지면 돼요.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뭐냐면, 요거는 조문 하나 보고 가실까요? 162조 한번 보실게요. 오늘 나눠드린 조문집 162조를 보시면 거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돼 있고 1항 보시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돈을 1억을 빌려주고 10년 동안 안 받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 그 1억 원의 채권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게 소멸시효예요. 왜 그러냐? 그 취지는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중요한 취지를 말씀드리면 권리 행사 태만에 대한 제재라고 그래요. 아니 권리 있으면 빨리빨리 행사하지 10년이 되도록 행사 안 하고 뭐 했냐. 그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증거도 없어지고 그죠? 빌려줬는지 안 빌려줬는지 서로 간에 기억이 없어지고 그죠? 이런 법적 안정성 때문에 시효제도라는 걸 둬가지고 이렇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없애버리는 거. 그게 이제 소멸시효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개념만 알아두세요. 이렇게 소멸시효라는 게 있다. 그죠? 그래서 민법 총칙 대강, 물론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진짜 머리 진짜 쥐가 날도록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개관이니까 그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민법 총칙은 권리 주체, 객체, 그다음에 권리의 변동 중에 법률행위, 그 법률행위에 대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기간, 소멸시효까지. 소멸시효도 사실 권리 변동의 일종이죠. 권리가 소멸돼 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변동 일종이 된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제 5장, 6장, 7장은 권리의 변동에 관한 얘기다. 그래서 민법 총칙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문 하나 더 보실게요. 우리 물건 99조 한번 보실게요. 99조. 여기 이제 물권법 가니까 이제 99조 한번 보시죠. 물건의 분류는 또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만 한번 해봅시다. 99조를 보시면 1항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그랬죠. 그죠? 부동산이 여러분 부자가
안일 부자고 동자가 움직일 동자잖아요. 안 움직이는 게 부동산인 거예요. 그죠? 대표적인 게 토지. 이게 X 부동산, 제가 X 부동산 썼죠? 그러니까 토지. 또는 땅에 착 달라붙어 있는 건물. 그죠? 이런 게 부동산이 돼요. 그죠? 그러면 뭐 동사는 반대 개념으로 당연히 뭐 책상 이런 거 그죠? 쉽게 들고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동산이 되는데, 그래서 물건의 조문도 여집합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어 보시면 1항 토지 및 정착물은 부동산인데 2항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물건이 동산, 부동산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동산, 부동산 이렇게 구별해 봤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186조를 한번 가보실게요. 186조. 186조를 보시면 부동산 물권 변동이 효력돼 있죠.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제가 아까 사례로 설명드렸죠. 매매 계약만 체결했다고 읽게 됩니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등기부를 한번 그냥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X 부동산 등기부를 보면 이제 이른바 갑부라는 게 있고요. 나중에 다 책에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이야기 듣듯이 보시면 돼요. 갑구라는 게 있고 을구라는 게 있는데 이 갑구가 이제 소유권을 나타내요. 그래서 지금 소유권자 누구예요? 갑이 소유권자. 을구는 요건 좀 나중에 쓸게요. 지금은 갑구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 소유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밑에 요 조문도 한번 읽어보시면 그 188조를 1항을 보시면 188조 1항에 보시면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드렸지만 부동산은 등기고 동산은 인도예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게. 그죠? 그런데 그래서 이게 갑이 갖고 있는 게 X 부동산이 아니라 아니면 고가의 시계라든. 그러니까 이제 동산, 그냥 시계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시계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 시계를 그냥 넘겨주면 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왜냐하면 동산은 들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잖아요. 그죠?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동산의 물권 변동의 표지는 인도예요, 인도. 그냥 넘겨주면 소유권이 넘어가요. 그래서 이게 그냥 X 시계라면 갑이 그냥 을에게 인도만 해주면 을 소유가 돼요. 근데 부동산은 땅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잖아요. 결국 뭘로 남들에게 이 땅이 누구 땅이냐고 알려줄 수 있는 게 바로 등기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X부동산 등기부에 갑소유다 이렇게 써 있으면 이 X부동산은 갑거인 거예요. 자, 그죠? 그래서 아직 갑거죠? 아직 갑건데 이제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을이 갑에게 3억 원을 주니까 갑이 의무를 이행해서 을에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을에게 이전 등기가 돼서 이제는 을 소유다. 이렇게 등기가 되면 그때 이제 이 부동산은 을게 되는 거야. 이해가셨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권은 정적이에요. 그래서 정적으로 이제 갑이 소유하고 있다면 갑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 뭐 계속 오늘은 뭐냐 이야기하는 거니까 바로 얘기하는. 지금 제가 이제 물권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이라는. 제가 이제 2편이 물권법, 3편이 채권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물권은 이제 이렇게 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뭐 필기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죠? 정적인 것이다 생각하면 채권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동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갑거고, 그죠? 정적이죠. 근데 자,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여기 아까 제가 대금 지급 청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생긴다 그랬죠? 얘네들이 채권이에요. 그죠? 이렇게 을이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갑이 또 을에게 대금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채권이다. 채권. 그죠? 그러면 채권이 먼저 생겨야, 그죠? 채권이 먼저 생기고 을이 그 채권을 행사하면, 그죠? 을이 채권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을 행사하면 갑이 그 의무를 이행해서 등기를 해주면 그러면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고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거는 이렇게 물권을 변동시켜주는 과정,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물권이고 이런 게 채권이다.
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이 차이를 조금 말씀드리면, 이 물권은 절대권이라고 그래요. 그죠? 절대권. 반면에 이제 채권은 상대권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갑소유다. 그래,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죠? 내 땅이다. 그러면 을도 들어오면 안 되고 병도 들어오면 안 되고 내 소유권 행사를, 갑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절대권이에요. 근데 이 채권은 상대권이에요. 무슨 얘기냐? 자, 을이 갑하고 매매 계약 체결했죠. 그죠? 근데 을이 전혀 엉뚱하게 병한테 가가지고 너 X부동산 소유권 나에게 이전해주라고 청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병이 아니라 갑뿐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 채권은 그 계약의 상대방인 당사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 개념이 이제 이른바 상대권이다.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물권은 누구에게나 그냥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채권은 그 계약을 한 계약 상대방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상대권 개념이다. 그죠?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통해서 뭐 이렇게 채권을 취득하게 되고, 채권이 실행이 되면 그럼 이제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 이렇게. 근데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부동산은 등기해야 을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동산은 인도만 하면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 되셨죠? 그래서 우리 186조 다시 보시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등기부도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나마 이제 그려 보여드렸죠. 그죠? 여러분 시간 있으시면 뭐 여러분들 뭐 부모님 뭐 부동산이나 혹시 뭐 여기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자기 부동산 이제 등기부 한번 떼어 보시고, 그죠?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한번 확인하면, 등기부는 누구나 다 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떼어 보시고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구경 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수업 시간 할 때 이제 이런 식의 등기부는 문건법 가면 아주 많이 그리게 될 겁니다. 그죠? 그렇다. 자, 되셨다. 이제 186조까지 보셨죠? 그래서 제2편 물권에 보면 이렇게 제1장 총칙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권이 변동이 되려면 등기해야 되고 뭐 인도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총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2장부터 3장 이렇게 9장까지 나오는데, 우리 민법에는 이 물권이라고 부르는 게 8개가 있습니다. 거기 나왔죠. 2장부터 9장까지. 그래서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 제가 옆에 써놨죠. 점유권하고 소유권을 이른바 기본 물권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이른바 용익 물권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담보 물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상 물권은 이렇게 8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권은 뭐냐? 점유권은 그냥 뭐 거기 조문 하나 읽어보시면 키워드가 있어요. 192조 1항. 192조 1항을 보시면 거기 이제 제2장 점유권 돼 있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그 사실상 지배가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들고 있잖아요. 그럼 저한테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제 소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 소유라도 제가 들고 있으면 사실상 제 지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점유권은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사례가 되면 이제 소유권하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소유권하고 점유권은 같이 가겠지만,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점유권과 소유권이 분리가 된 상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하는 것만으로도 점유권이 생긴다. 되셨죠? 점유권이다. 그다음 소유권은 뭐 말씀 안 드려도 뭔지 다 아시죠? 그죠?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점유권, 소유권 배우고요. 소유권에는 뭐 1조 소유권 한 개 있고, 소유권 어떻게 취득하냐 이렇게 있고, 제3자의 공동소유. 그러니까 이제 단독 소유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이제 한 건물을 소유한다거나 이런 공동소유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의 취득, 옆에다가 아무것도 안 쓰여 있는데 옆에다가 취득 시효 이렇게 좀 써놓으시죠. 취득 시효. 우리 조금 전에 민법총칙에서 소멸시효라는 게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물권법 가면 취득시효도 있습니다. 취득시효는 이것도 이제 조문 한번 읽어볼까요? 245조 보실게요. 245조 보시면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되고 1항 보시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돼 있죠. 그죠? 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남의 땅을 20년 동안 점유하고 있으면 자기 땅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게 있나 싶죠, 그죠? 근데 사실 거기 여러분들이 지금은 모르시겠지만 거기 소유의 의사라는 말이 중요한데, 그래서 소유의 의사 없이 그냥 뭐 점유 20년 했다 자기 땅 못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정확한 건 나중에 배우시고, 어쨌든 취득시효, 그러니까 지금은 권리가 없어지는 소멸시효가 민법 총칙에 있었는데, 이렇게 권리를 취득하는 취득시효도 물권법에 있더라.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지금은. 되셨죠? 이렇게 우리 민법상 가장 대표적인 시효는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되셨고, 그래서 이제 소유권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용익물권 나오죠. 용익물권. 용익물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법학을 하면 한자가 참 많이 써요. 그래서 용자가 사용한다 할 때 용자고요. 이기 수익한다 할 때 이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용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용익물권, 사용수익하는 물권이다. 근데 이것도 조문 몇 개 보실게요. 제가 279조 제가 써놨죠. 찾아가 보실게요. 자, 279조 보시면 지상권의 내용 돼 있죠.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그랬죠. 이게 지상권이다. 그러면 남의 땅, 이게 갑땅이다.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 건물을 짓고 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러면 갑은 자기 땅인데도 자기가 못 쓰고 지금 을이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단으로 을이 건물을 지어갖고 쓰고 있다. 당연히 안 됩니다. 철거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을이 갑을 찾아가서, 야, 네 땅에 내가 건물 좀 짓자 이러면서 둘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이 땅에다가 을이 지상권을 설정을 해놓으면, 여러분 아시겠죠? 땅지자에 윗상자예요, 그죠? 그래서 지상권을 설정해 놓으면 을이 갑의 토지 위지만 지상권에 근거해서 건물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게 이제 이른바 용익물권으로서의 지상권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전세권 한번 보실까요? 303조 보실게요. 303조 전세권이랑,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조차 사용수익하면 돼 있죠, 그죠?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지금은. 그래서 이 전세권도 마찬가지로 타인의 그 소유권에 있는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다. 전세권 설정해놓고, 그러니까 예컨대 아파트 전세권 설정하면 그 전세권자가 들어가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소유자는 들어가서 못 살아요. 전세권 설정해줬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 이제 용익물권이 뭔지 이제 감이 오시죠, 그죠? 그래서 용익물권은 쉬워요. 이런 게 용익물권이다. 그래서 타인의 권리를 이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이다. 왜 이제 이른바 용익물권이다. 근데 이제 여러분 사실 전세권이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 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흔하게 그냥 실생활에서 야, 너 월세 사냐 전세 사냐 이럴 때 전세는 이 전세권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나중에 뒤에 나오는 임차권이에요. 그건 나중에 조금 이따 임차권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도 미래, 전세권은 지금 물권에서 보고 있죠. 전세권은 물권인데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요건 좀 다르다. 그 정도는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한번 들어두시고. 그래서 사실상 우리 민법상 뭐 전세 산다, 뭐 월세 산다, 이럴 때 전세 산다 이런 의미는 정확하게는 임차권이 되죠. 그 정도만 이제 들어두시고. 자, 이제 용익물권이 나와서, 여러분 용익물권까지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시는데, 이제 담보물권 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니 여러분들이 뭐 돈을 빌려주고 뭐 담보 설정하고 뭐 해봐야 이게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민법이 사실은 우리 실생활에 매우 이제 연관성이 있는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어렵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담보물권이 뭔지 이건 좀 아셔야죠. 그죠? 이제 담보물권 사례를 보면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1억을, 거기 이제 제가 그림 그려놨어요. 거기 제가 거기 필기로 그림 그려놨죠. 담보물권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돈을 빌려주는 거는 법률적 용어로는 소비대차 계약이라 그래요. 그런데 뭐 1억을 빌려줬다, 그죠? 그러면 1억을 빌려줬으니까 나중에 1억 원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 대여금 반환 채권이라는 게 생겨요. 그게 이제 대여금 반환 청권, 대여금 반환 채권 이런 거예요, 그죠? 대여금 채권. 간단하게 대여금 채권이라고 쓸게요. 이것도 채권이다, 그죠? 근데 을에게는 이제 뭐 X 부동산이 하나 있었다, 그죠? 1억짜리.
을에게 이제 1억짜리 X 부동산이 하나 있었다, 그죠? 근데 갑이 그러면 돈을 빌려줬는데 을이 돈을 안 갚는다, 그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럴 때 이제 을에게 다른 재산이 없고 돈이 없고 뭐 X 부동산만 있다 그러면 이른바 강제집행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강제집행. 그래서 갑이 이제 을의 X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하면 이게 경매예요, 경매한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법원에 경매 신청해갖고 을의 요 X 부동산이 이제 경매가 되면 병은 이제 1억 원짜리니까 병이 이제 1억 원 주고 경락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병을 뭐 경락인, 요즘 말로는 그냥 매수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는 매수인인데, 이게 매수인이라고 부르면 사실은 정확한 용어는 매수인이 맞는데, 매수인이라고 부르면 이게 경매를 통해서 한 건지 매매를 통해서 하는 잘 구별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는 본래 명칭은 매수인이지만 경락인이라는 표현을 그냥 씁니다. 옛날 용어긴 한데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매수한 건지 경매로 산 건지 알 수 있어서 제가 그냥 경락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그래서 경락인이라는 얘기는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했다는 얘기. 되셨죠? 그죠? 어쨌든 이 병은 X부동산 1억짜리를 경매를 받았기 때문에 1억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이걸 이제 이른바 매각대금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갑은 을이 돈을 안 갚으니까 경매 신청해갖고 이 건물을 그냥 강제로 팔아버리고, 그죠? 강제로 팔아버리고 병이 매각대금 1억 원 내면 요거를 통해서 돈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 을의 부동산이 경매로 팔렸지만 돈은 을한테 가면 안 되죠. 채무자 을한테 가면 안 되고 채권자 갑에게 배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요걸 또 이제 배당이라고 표현해요. 그죠? 그림 다 그려놨죠. 그런데 제가 그 밑에 CF 해놓고 이제 일반 채권자라는 말 써놓고 이제 그 그림 보이시죠? 그죠? 보시면 이때 을에게 갑만 채권자가 아니라 A라는 채권자가 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이 둘 다 1억씩 채권을 가지고 있고 둘 다 이른바 일반 채권자라고 해봅시다. 근데 X부동산 경매했더니 1억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둘이 나눠 가져야 돼요. 5천, 5천씩. 그죠? 두 명이니까. 그러면 갑은 결국 채권을 만족을 못 받았죠. 반밖에 못 받았잖아요. 그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담보 물권을 설정해 놓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달라지나? 제가 뭐 그림, 그 필기 자료에 그림 그려놨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갑이 그냥 돈만 빌려준 일반 채권자가 아니라 X 부동산에 갑이 이제 돈 빌려주고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이라는 걸 설정을 해놨다고 봅시다. 여러분, 이 저당권은 등기해 놓는 거예요, 이것도. 그죠? 그래서 소유권 이해에 걸리는 여따 등기하니까, 잠깐만, 당사자, 이 사례를 좀. 그래서 제가 그 자료에다가 저 등기부도 하나 그려놨잖아요, 그죠? 아, 이것도 바뀌어야 되는구나. 이번에는 이제 을 소유 X 부동산에, 그죠? 갑이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럼 이제 갑은 저당권자고 A는 그냥 일반 채권자다. 그러면 이 갑에게, 이 저당권자에게 이른바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제 조문 한번 읽어보실까요? 356조 한번 보실게요. 356조. 356조 보시면 저당권대 있고 저당권대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저당권, X부동산에 저당권 딱 설정해 놓으면 이 X부동산에 1억이 나오면 A보다 먼저 받아갈 수 있어. 그때는 갑이 1억 원을 다 받아가고 이 A는 한 푼도 못 받아가는 거예요. 저당권을 설정 안 해놨으면 그냥 가액 비율로 이제 나눠 가져야 되는데 저당권을 설정했으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뭐다? 이른바 담보 물권이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 용익 물권, 그러니까 크게 분류하면 물권은 기본 물권, 용익 물권, 담보 물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용익 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있고, 담보 물권에는 거기 나오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세 가지가 있다. 되셨죠? 이런 게 이제 담보 물권이다. 그러니까 이제 채권만 갖고 있으면 채권의 효력이 물권보다 상대적으로 약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물권은 절대권이고, 그죠? 누구에게나 다 대항할 수 있는데, 채권은 상대권이고, 그 사람한테만 대항할 수 있고, 효력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1억 채권만 갖고 있으면 효력이 약하니까 담보물권이라는 걸 취득해가지고, 나중에 확실하게 이제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수단을 강구해 놓는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죠? 이런 게 이제 담보물권이다. 대표적인 게 저당권이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다. 되셨죠?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물권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되셨고, 자, 넘어가 보시죠.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 이제 채권. 이제 등기부는 지워도 되겠다. 채권도 아까 이제 지나오다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법률행위를 체결하면 법률행위가 이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계약 같은 게 체결이 되면 이렇게 이제 채권이 생긴다. 그죠? 그래서 채권이 생긴다. 이 채권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이제 제3편 채권인데, 제3편 채권의 제1장 총칙돼 있죠. 그게 이제 제가 아까 채권법은 채권, 총론, 채권, 강론 크게 나뉘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1장 총칙이 채권 총론입니다. 그 다음에 제2장 계약부터 제5장 불법행위가 제가 묶어갖고 채권, 강론 이렇게 써놨죠. 그죠? 그래서 이게 시간적 순서는 채권이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고 이런 순서로 가는데, 우리 조문은 그러니까 채권 강론이 채권의 발생 원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채권 강론 가로치고 발생 이렇게 써놨죠. 그죠? 그래서 채권 강론이 채권의 발생 원인들이다. 그 다음에 채권 총론이 우리 제1장 총칙의 이제 순서를 보면 제1절 채권의 목적돼 있고 제2절 채권의 효력돼 있죠. 채권이 생겨야 효력을 가지고 뭐 나중에 소멸을 그런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제3절 뭐 수인의 채권자, 채무자 됐고, 제4절 뭐 채권 양도, 제5절 채무 인수 됐고, 그 다음에 제6절 채권의 소멸. 그죠? 그래서 채권이 발생하고 효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소멸하고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조문은 총칙에 효력과 소멸이 먼저 나와 있고 발생 원인이 뒤로 빠져 있다. 그 발생 원인이 채권 강론이다.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채권의 발생 원인인 채권 강론부터 먼저 보시면, 이 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또 총칙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총칙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총칙 뭐 됐고, 제2절부터 제15절까지 뭐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된, 그러니까 증여, 제가 아까 그랬죠. 무상으로 준다. 매매, 돈을 받고 판다. 그죠? 이렇게. 교환, 서로 물건을 바꾼다. 이런 식으로. 그죠? 소비대차, 돈을 빌려준다. 뭐 쌀을 빌려준다. 그죠? 사용대차, 망치를 빌려준다. 그죠? 이런 거. 그죠? 임대차, 뭐 집을 빌려준다. 제가 아까 임차권 그랬죠. 그게 임대차예요. 임대차. 그죠? 그래서 우리 민법상 뭐 전세를 산다 그러면 다 임대차 계약 체결을, 왜? 등기 안 하거든요. 등기 안 하고 그냥 보증금만 납부하고 뭐 이렇게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등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세권이, 그러니까 전세권 등기까지 해야, 물건은 등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전세권 등기까지 해야 전세권이 되는데, 우리 실생활에서 이제 전세 산다 그러면 등기 안 해요. 그럼 그냥 임차권 갖고 사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뭐 나중에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전입신고나 뭐, 그죠? 인도받고 전입신고하면은 뭐 대항신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알아가기로 하고, 어쨌든 그런 게 이제 임대차다. 그죠? 그 다음에 고용, 취직한다. 그 다음 도급. 도급은 물건을 일에 완성을 해주는 게 도급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건물 지어줘 이런 거. 야, 건물 좀 지어줘. 그러면 지어주겠다. 그런 게 이제 도급 계약이다. 그죠? 그 다음에 여행 계약. 현상 광고는 뭐 대표적인 예가 옛날에 신창원 뭐 탈옥사 아시죠? 이 사람 찾아서 뭐 연락하면 뭐 현상금 얼마 준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이제 현상 광고. 그다음에 위임은 사무 처리를 타인에게 맡기는 거야. 야, 내 일을 네가 좀 대신해 줘라. 이렇게 위임 계약이다. 그다음에 임치, 이거는 물건 보관, 그러니까 창고업자 이런 거 많아요. 그죠? 물건을 보관해 준다. 그다음에 조합이라는 거는 몇 명이 모여서 공동 사업을 경영한다. 그런데 3명이 갑을병이 모여서 우리 식당을 하나 경영해보자. 그러고 서로 간에 계약 체결하면 이른바 조합 계약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종신전개가, 뭐, 내가 죽을 때까지 뭐 어떻게 해준다, 뭐 이런, 돈을 준다, 이런 거. 화해! 그죠? 야, 우리,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너무 따지지 말고 그냥 얼마 정도의 합의 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화해.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강의 그걸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거 다 묶어갖고 옆에다 뭐라고 써놨어요? 약정 채권 발생 원인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증여, 매매, 그러니까 아까 대표적으로 설명드렸죠. 갑과 을이 약정으로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발생했어요? 대금 지급 청구권 채권도 발생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도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른바 약정 채권 발생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증여를 해도 그렇고, 그죠? 여기 여러분 당연히 이 외에도 당연히 무수하게 많은 계약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가장 사회에서 많이 체결되고 가장 잘 이제 체결되는 이런 것들을 이른바 전형 계약이라고 해서 민법에 이렇게 대표적으로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렇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약정 채권 발생 원인이다. 대부분 계약이다, 그죠? 이게 이제 약정 채권 발생 원인이다. 그 다음에 제 3장 사무관리, 4장 부당이득, 5장 불법행위 돼 있고 제가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법정 채권 발생 원인 이렇게 써놨죠. 그죠? 이거는 당사자 간에 뭐 이렇게 채권을 발생시키는 약정을 한 게 아니라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이걸 한번 볼게요. 739조 한번 보실게요. 사무관리부터 보십니다. 739조. 사무관리는 일단 여러분 사례를 좀 아셔야 돼요. 갑의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갑의 집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집이 좀 낡아가지고 거의 쓰러질 지경에 있어요. 집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근데 마침 지나가던 을이 마침 이 사람이 뭐 건물을 수리하는 업자다, 그죠? 지나가보다 보니까 무너지게 생겨가지고 가만 놔두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의무 없이라는 말이 포인트인데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을이 지나가다가 이거 그냥 고쳐준 거예요. 이게 이른바 사무관리예요, 그죠? 그러면 사무관리를 하면 을이 이거 고치느라고 뭐가 들어가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을이 의무 없이 타인의 일을 처리를 해주면 사무관리라는 게 법에 규정된 사무관리라는 게 성립을 해서 을은 갑에게 들어간 비용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비용상환 청구권이라는 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생겨요. 이게 이제 법정채권 발생 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갑과 을이 아무런 계약이 없어요. 고쳐주면 돈 주겠다. 그러면 도급인데 안 했잖아요. 그죠? 그냥 지나가다 의무 없이 했잖아요. 그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 739조를 보시면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 이게 이제 비용이거든요.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해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냥 을에게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겨버려요. 이게 이제 법정채권. 첫 번째 법정채권 발생 원인. 그 다음에 이제 제4장 부당이득이죠. 부당이득도 이제 741조 한번 보실게요. 741조 보시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된다. 그럼 뭐 읽어보니까 뭔 소리인지 잘 안 와닿으시죠, 그죠? 이제 부당이득은 뭐냐면 대표적인 게 이제 타인 토지 점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설명드렸죠. 갑소유 토지인데 그냥 무단으로 을이 여기다가 건물 짓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이 사람이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에게 임대를 해줬다, 이 토지를 임대를 해줬다면 월 100만 원씩 받을 수 있었다. 근데 얘 때문에 지금 임대도 못하고 못 받고 있다. 그러면 갑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월 100만 원에 상당하는 손해를 얻고 있고 얘는 돈도 안 주고 그냥 무단으로 쓰고 있으니까 월 1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바로 부당이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상황이 왔어도 이제 갑이 을에게 741조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는 거를 채권이라는 게 저절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취득한단 말이에요. 서로 간에 약정이 없는데. 그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법정 채권 발생 원인 두 번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제 앞으로 아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이제 나중에 계속 그냥 소이등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그죠? 이제 지금은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아도 나중 되면 다 익숙해져요. 그래서 길잖아요. 이거 수업 시간에 다 쓸 수 없으니까 그냥 소이등 청구권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구나. 부반청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741조 다시 보시면 이게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는 채권이 741조 규정에 의해서 생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불법행위 750조.
불법행위 보시면 불법행위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간단해요. 갑이 지나가다가 을을 그냥 때렸어요. 그래서 을이 다쳐서 병원에 갔어요. 치료비만큼 을이 손해를 봤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을은 갑에게 네가 나한테 폭력을 행사해서 내가 손해를 봤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게 이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에요. 이거는 750 보세요. 갑과 을 사이에 아무런 약정이 없다니까요. 근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냥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취득을 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뭐 저절로 암기가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 민법상 법정 채권 발생 원인으로는 세 가지,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라는 세 개의 조문이 규정이 돼 있다. 그래서 얘는 요 세 가지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서로 약정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일방에게 채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채권 강론이 이렇게 약정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하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하든 이렇게 채권이 발생하는 사유들을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것이 채권 강론이다. 그래서 제2장부터 제5장까지 이제 규정,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 되셨죠? 이게 이제 채권 강론의 내용이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총론으로 올라가 볼게요. 그래서 제1장 총칙 가면, 그래서 그 채권의 목적은 나중에 보시면 되고, 제2장 채권의 효력을 보면, 채권의 효력이 뭐예요? 채권의 효력은 정상적인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비정상적인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을이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통해서 을이 갑에게 X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채권이나 채권을 취득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상적인 경우는 을이 3억을 주면 갑이 소유권 이전을 해줍니다. 등기를 해줘요. 그러면 을이 소유권 취득하고 끝나겠죠. 그게 이제 정상적인 채권의 효력이에요. 그래서 행사에서 X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올 수 있는. 근데 주면 좋은데 꼭 안 주는 사람들 있죠. 그죠? 그게 이제 이른바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효과는 사실 뭐 그냥 끝나니까 별로 법률적 문제가 안 생겨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채권의 효력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다? 채무 불이행의 효과예요. 채무 불이행. 을은 3억을 줬는데 갑은 X부동산을 소유권 이전을 안 해주는 거예요. 못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부동산 건물이었는데 무너져 버렸다. 못 주잖아요. 그죠? 이런 식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채권의 효력 중에 중요한 것은 채무 불이행이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되면 요거는 이제 이것도 나중에 이제 암기가 되실 텐데, 채무 불이행의 효과로 크게 두 가지.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권이에요. 이것도 제가 간단하게 손배청 이렇게 쓰면 손해배상 청권이라는.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을은 3억을 줬는데 갑은 X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안 해줘요. 그러면 을은 없었던 걸로, 이 계약 없었던 걸로 하자. 그게 해제권이에요. 왜? 못 주니까. 안 주거나 못 주니까. 그러면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되돌리는 거야. 그게 해제권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을에게 손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돈을 줬는데, 예컨대 을이 3억을 줬는데 X부동산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X부동산을 받은 만큼 을에게 그러니까 못 받은 만큼 을에게 손해가 생기니까 갑이 그만큼 을에게 돈으로 전부를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손해배상 청구. 근데 보세요. 살 때는 3억이었는데 이행기에 가보니까 X부동산이 4억이 돼 있다. 그죠? 그러면 부동산 그대로 받았으면 을은 4억의 가치를 취득하잖아요. 그죠? 근데 부동산을 받은 만큼 가치를 줘야 되니까 손해배상 청구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억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해가시죠? 그죠?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이전해 준 것과 똑같은 효과를 만들어 주시다. 그만큼 전부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그래서 그 제가 오늘 프린트 맨 밑에 이제 그 2페이지 맨 밑에 이제 CF 해놓고 손해배상 청권 써놓고 두 가지 써놨죠. 그래서 조금 전에 봤지만 이 우리 민법상 손해배상 청권이라는 게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두 가지가 첫 번째 채무불이행이고 두 번째 불법행위예요. 그죠? 그래서 채무불이행하고 불법행위도 그 결론은 이제 손해배상 청권이 생긴다는 점에서는 또 동일한데 완전히 다른 얘기죠. 아까 불법행위는 법정채권 발생 원인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무런 관계없는데 갑이 을을 때렸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가 생긴다 그랬죠. 근데 채무불이행은 뭔가 둘 사이에 약정이 있어서 의무가 있는데 그걸 불이행할 때 생기는 게 채무불이행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이든 불법행위든 위법행위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는데, 그래서
서로 간에 이미 뭐 채권, 채무 관계가 있었다가 이렇게 된 거냐, 아니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가 그냥 된 거냐, 이런 데에서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채무 불이행과 불법행위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것이고, 둘 다 그 효과는, 주된 효과는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제2절의 채권의 효력까지 봤죠, 그죠? 그래서 제1장 총칙의 제2절 채권의 효력.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채무 불이행의 효과였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해제권 등이 생긴다. 해제권도 조문 546조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546조. (546조) 보시면 이행불능과 해제돼 있죠. 이행불능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을 줘야 되는데 건물이 뭐 지진으로 멸실이 됐다, 이런 게 이행불능이에요. 그러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아예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불능이 대표적인 채무불이행의 유형이거든요. 이 채무불이행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행지체. 주긴 주는데 늦게 줬다, 이거. 그죠? 또 이행불능, 못 준다. 안 주거나 못 준다, 그죠? 불능은 못 주는 거죠, 그죠?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있는 게 지체고, 그죠? 그렇게 잘. 어쨌든 이렇게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런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이렇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조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채무불이행 효과는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두 가지다. 앞으로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그냥 이야기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됐다. 그래서 채권의 효력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거기 필기도 해놨지만, 보증 채무만 말씀드릴게요. 보증 채무도 제가 거기다 다 필기해놨죠, 그죠? 이걸 걸어야겠구나. 여러분들의 호흡기를 위해서 제가 불편한 것 좀 감사해요. 그 수인의 채권자, 채무자 중에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좀 대표적으로 아셔야 될 게 이제 보증 채무인데, 보증 채무 괄호치고 인적 보증 돼 있죠. 여러분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세요. 누구 보증 섰다가 친구 보증 섰다가 집안이 홀라당 망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죠? 보시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이제 돈을 빌려주는데, 이제 을이 갑한테 돈 빌리러 갔는데, 야, 내가 널 뭘 믿고 돈을 빌려주냐 그랬더니, 내 친구가 부자인데 내 친구가 보증을 서준댄다. 병이다. 이 불쌍한 병에 이렇게 보증 계약을 체결한다. 그죠? 그래서 이 보증 계약을 우리 아까 담보 물건으로서의 그 물건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이건 물건에다가 담보를 걸어놓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담보를 걸어놨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인적 담보, 인적 보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구조인데, 갑은 을에게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거 이제 주채무라고 그래요. 그죠? 을이 주된 채무는 을이 갑에게 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을이 이행을 못하면 갑은 병한테 이거를 물을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이른바 보증 계약에 통해서 생기는 보증 채무가 되겠죠. 이게 인적 보증이에요. 그래서 아까 저당권, 담보물권 설명드렸을 때 그게 이제 물적 담보고, 이렇게 보증인을 세웠다 그러면 이게 인적 담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주채무자 한 명 있고 보증 채무자 또 한 명 있으니까 채무자가 두 명이 됐죠. 그래서 거기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가 여러 명이 돼요. 그래서 보증 채무 이런 게 이제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여기 안에 들어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증 채무 옆에다가 제가 점선 쳐놓고 이렇게 저당권 또 그려놨죠, 그죠? 근데 이건 뭐냐면, 아까 이제 설명드린 저당권은 갑이 을한테 이제 돈을 빌려줬을 때 을이 마침 X부동산이 있어서 을이 저당권 설정해 줬잖아요. 근데 을이 부동산이 없어서 친구인 병의 X부동산,
그죠? 여기다가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하면 그다음 구조가 이제 보증채무랑 비슷해. 그래서 이 병이 이른바 물상보증인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인적으로 보증 계약을 체결하면 이제 이거는 보증 채무가 되는 것이고, 이게 자기 병이 X 부동산이 있어서 여기다가 을 대신 자기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그러면 그때는 물상 보증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우리 아까 저당권 배웠을 때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저당권 설정해 주면 물상 보증이다. 근데 이렇게 보증 채무만 졌다 그러면 인적 보증이다. 보증 채무다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주채무자, 보증 채무자. 되셨죠? 이런 개념들이 처음에 이제 민법 총칙 볼 때부터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지금 미리 다 보여드리는 거야, 그죠? 이제 대강 이제 민법이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 재밌죠, 그죠? 다 우리 사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보증 채무까지 받고 그다음에 채권의 양도 있죠. 물권만 양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채권도 양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채무 인수, 남이 지던 채무를 어떤 사람이 인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채권이 이렇게 움직이고 채무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걸 이제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이렇게 장에서 규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6절이 채권이 소멸이죠. 채권이 어떻게 소멸하냐? 가장 대표적인 게 변제죠, 변제. 제1권 변제. 이렇게 소유권 이전도 기초권이 채권이 생겼으면 소유권 이전해주면 그게 변제예요. 그러면 이 채권이 이제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변제는 목적 달성해서 없어지는 거를 변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1억 빌려줬다 그러면 1억 원을 갚았다 그러면 채권 소멸하는 그게 변제로 소멸한다. 그죠? 그 다음에 공탁. 이 공탁도 용어는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제 1억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으려고 그러는데 채권자가 뭐 미국을 갔다. 그죠? 그래서 뭐 갚고 싶은데 뭐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이럴 때 법원에다가 이렇게 맡기는 거. 공적으로 탁자가 이제 맡길 탁자거든요. 그래서 공적으로 맡긴다 이런 게 공탁이에요. 그러면 채권자한테는 직접 돈을 안 줬지만 법원에 내가 법원에 맡겨놓을 테니까 나중에 네가 뭐 돌아오면 네가 법원에 가서 찾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이런 개념이 이제 공탁이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법원에 이렇게 공적으로 맡겨놓는다는 것만 다르지 어쨌든 뭐 채권자가 그 돈을 찾아가면 만족을 얻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채권이 그때 소멸이 된다, 그죠? 이런 게 공탁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계. 상계는 여러분 뭐 어려운 개념이지만 여러분들 대강 무슨 개념인지 아시죠? 갑은 을에게 1,000만 원 채권 있고 을도 갑에게 1,000만 원 채권 있다 그러면 서로 없는 걸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이른바 상계라는 거예요, 그죠? 원래는 서로 갑도 을에게 1,000만 원 주고 을도 갑에게 1,000만 원 줘야 되는데 바로 귀찮게 주고받고 합니까, 그죠? 그냥 서로 없애버리면 되죠, 그죠? 상계다, 그죠? 그다음에 경계, 나중에 보시면 되고 면제, 뭐 마음 좋은 채권자죠, 그냥 안 줘도 된다 이게 면제고. 자, 혼동은 채권과 채무가 혼동이 된다 그러는데 채무자가 채권자의 지위를 같이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채권자도 되고 채무자도 되는 사태가 있어요. 그러면 채권을 살려둘 필요가 없어요. 나한테 내가 뭐하러 돈을 갚아요,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런 게 혼동이다. 그래서 요 6가지 채권 소멸 사유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 총론은 이제 말씀드렸지만 채권의 목적, 효력, 그 다음에 채권이 채권 양도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전하고, 그러니까 채권의 발생을 제외한 효력과 변동과 소멸 이런 게 채권 총론 쪽에 나와 있다. 그죠? 그런 게 이제 채권 총론의 내용이다. 그 다음에 제7절 지시채권, 제8절 무기명 채권은 그냥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민법에 이제 제7장 지시채권, 물론 이제 뭐 조문 몇 개는 필요해서 나중에 제가 뭐 이제 조문집 제가 봐드릴 때 다 체크를 해드리겠지만 이 지시채권, 무기명 채권의 대표가 이제 이른바 어음수표라는 것들인데 특별법이 이미 다 있어요. 그래서 민법은 거의 조문이 사문화가 됐습니다. 여기 있는 조문들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깊이 공부를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몇 개의 조만 제가 나중에 체크해 드릴 건데 그것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지시채권, 무기명 채권은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이 특별법이 적용이 돼서 민법은 거의 적용될 일이 없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험에서도 잘 안 나온다. 필요한 몇 개 조문만 챙깁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요게 이제
예. 그 민법에 이제 그 총칙부터 이제 뭐 채권 강론까지 보여드렸는데, 제가 아까 그 민법에는 이제 민법 총칙과 그 물권법, 채권법 간의 연관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벌써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그 법률행위 중에 대표가 계약이라 그랬잖아요. 그 계약이 어디 규정되어 있어요? 채권 강론의 제2장 계약에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앞에 넘어가서 민법 총칙 보시면 법률행위가 이미 민법 제1편 총칙의 제5장 법률행위 이미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가시죠? 그래서 뒤에 있는 매매계약, 증여 이런 걸 잘 알면 앞에 와서 이 법률행위 공부할 때 편한 거예요. 예, 가시죠? 그죠? 예,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다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의사표시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판다 의사표시, 산다 의사표시. 이게 매매계약을 구성하는 계약 강론에, 그러니까 채권 강론에 또 나와요. 이게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의사표시 이론이 이미 제1편 총칙의 제5장 법률행위 안에 제2절 의사표시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민법은 각 단원 간에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뒤에 걸 알아야 앞에 게 제대로 이해가 된다 말씀드린 게 다 이렇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이제 느낌이 좀 오시죠? 그죠? 그렇다. 그래서 오늘 민법이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까지 이제 한번 쭉 보여드렸으니까 앞으로 물론 지금 진짜 그냥 수박 겉핥기 해드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감을 하시고 우리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들었다 생각하시고 우리 내일 또 이제 만나서 내일부터는 진짜 이제 교재 진도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복습하실 것도 없어요. 나중에 저절로 다 알게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늘 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제 내일부터는 진도 나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강하시고 기본서 정독 복습하시고 객관식 문제 OX 지문까지 풀어오시면 그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